예,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광역단체장과 재보궐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야당은 바닥 민심은 다르다며 지지층 결집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특검 임명을 앞두고 과거 한나라당도 매크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교수, 이상일 새누리당 전 의원 모시고 지방선거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이제 선거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예, 이게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하지 않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가 물론 이제 요즘에는 상당히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뭐 보정이라든 가중 기타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선거관위에서 이제 7일간 가장 핫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운동 기간 동안에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게 그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공표하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조금 더 표심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들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나요? 혹시 뭐 예전에 저도 경험이 선거를 있을 텐데. 치러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의 과학성을 믿습니다. 전부터 통계학 공부도 좀 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론조사가 매우 잘못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응답률이 매우 낮고 응답한 분들의 이 표심을 또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후보를 찍었느냐 등등을 물었을 때 지금 여당 지지하는 분들의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당 지지가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여당 지지에 대한 그 응답률이나 또 지지율이 과대포장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여론조사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오차는 있지만 비교적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간다면은 일단은 앞서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언론이 꼭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예컨대 오차 범위 안에서 1~2%포인트 차이로 누가 앞서는 거로 나타났다 했을 때 이걸 앞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건 사실 누가 앞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다시 조사라면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그대로만 알려주는 게 오히려 옳은 방향인데요. 1%포인트 앞선 거 가지고 우리가 앞섰다 이제 이렇게 뭐 정치권은 주장하더라도 언론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또 재보궐선거나 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보수야당 쪽에서는 샤이 보수층이 나중에 결집할 거다. 그렇게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샤이 보수는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의 이춘석 사무총장도 샤이 보수는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로 잡을 수 없는 이 소위 층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휴대폰 조사를 하는 경우하고 집에 있는 조사, 소위 ARS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꽤 나거든요. 아무래도 휴대폰은 젊은 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시고 하니까 응답률이나 지지율에서 여당 쪽에 좀 우세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샤이 보수에 대한 어떤 자유한국당이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대세를 바꿀 정도의 그 샤이 보수가 있는가? 저는 그 물음표예요. 게다가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도 지금 여론조사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에서 내가 가서 투표를 했어도 뭐 결국은 대세를 바꿀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해서 투표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역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경우에 그날 또 휴일인데 만약에 사전 투표하지 않고 지방선거일 그날 투표를 한다면 내가 굳이 투표장에 안 가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많이 앞서니까 뭐 안정적으로 당선이 되겠지 하고 투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예전의 선거하고 지금의 선거는 좀 사뭇 다르잖아, 양상이. 뭐 여소야대 국면도 그렇고요. 지금의 전국 상황 또 이제 외교안보 상황도 그렇고요. 과연 샤이 보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아요. 야당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이제 부동층인데 결국은 부동층이 뭐
많게는 30에서 40%, 뭐 10몇 퍼센트 얘기하는 층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이 층들이 이제 나중에 뭐 7일 이후에 야권 후보를 찍지 않겠냐,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제가 보기엔 반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얘기를 진행을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부동층들 난 모르겠다, 누구 할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권층을 안 찍을 수도 가능성이 큰 분들이죠.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 봤을 때. 그럼 30, 40%, 20%이 부동층들이 그럼 야권 후보를 찍을 만한 반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 7일 동안 그걸 야권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또 12일 날 열리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만약에 진짜 야권에서 확 만들어낸다, 쟁점을. 그러면 또 선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구도가 그 간격이 좁혀질 수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지금과 같이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금 유세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후보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면 페이스북에 1시간 만에 글 4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SNS 통한 선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글쎄요, 이게 자유한국당 유권자들한테 좀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홍준표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 국민 누구나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홍준표 대표가 원래 SNS를 활용해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옛날부터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홍 대표는 지금 어떤 전략이냐면 내가 지역을 다니면서 유세 현장에 가서 호소를 하고 이러지는 않겠다. 왜냐? 이제 홍준표 대표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고공 전략을 쓰겠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어떤 거냐면 좀 이제 큰 내용들이에요. 거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제대로 이 김정은과 협상을 제대로 할지 불안하다. 이제 이런 지적, 저는 그런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경제가 지금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인데 그런 메시지들은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낯익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호소력 있게 전달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일부 지역에서 오늘 홍 대표가 토론회에 나가서 관훈클럽이었죠. 거기 나가서 나를 오라는 후보들도 있다. 뭐 해서 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시사를 했는데 뭐 가신다고 한들 지금 짧은 기간에 얼마나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은 정말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를 되고 나서 철저히 개혁이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선거 환경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후보를 낼 때 홍준표 대표가 낙점을 해서 후보를 내가지고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소위 공천 방식이 일종의 사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감동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따져보면 좋은 후보들도 자유한국당에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후보들도 다 휩쓸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자기 고장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7명을 추려야 되거든요. 교육관까지 해서. 그 7명은 자기 삶과 직결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공보물이라도 찬찬히 살펴서 지지하는 정당도 고려하시는 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지지하는 이런 후보가 정말 일꾼이다. 이래서 어떤 인물 경쟁력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실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금 뭐 선거 공보물 철저히 좀 봤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죠. 이틀간 실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특히 뭐 여당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투표의 편리성이죠 결국. 그래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행된 이후에 그 사전 투표 증가율이 높아져 왔다는 것은 그 편리성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30, 40대 층들에게 아무래도 사전 투표는 훨씬 더 매력적이죠. 금요일, 토요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뭐 그 근처 어디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토요일 날 예를 들면 미리 해놓은 다음에 13일 날은 뭐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전 투표의 편리성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3, 40대층들이 이제 현 여권에 좀 강고한 지지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율은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권에게 유리한 경우로 간다라는 예.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의 특성상 역대의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고민했을 때 사전 투표율이 뭐 지난 대선보다 과연 높겠느냐? 지난 대선 26.4%였는데요. 20% 내외 정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SNS 그리고 이제 유세 차량이랄지 홍보용 어떤 공보물이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TV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TV 토론에 뭐 보셨을 겁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부에는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제주지사, 부산시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달리 뭐 과열된 거는 좋은데 그 이상의 좀 유권자들이 보기에 민망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온전히 지역마다 좀 다른데 다 전체적으로 다 네거티브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지사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그 모 여배우하고 문제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태도는 경기도민을 비롯해서 국민 전체에게 지금 사기극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사진도 제시하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네거티브로 볼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의 일종의 도덕성과 관련된 거고 소위 이 여배우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 앞에 경기도민 앞에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초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게 확인이 만약에 안 되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나중에 정말 그게 또 진실로 확인된다 했을 때는 참 우리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떳떳하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하여튼 이게 네거티브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뭐 오늘 김영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네거티브라는 것이 이제 상방의 공방이라든가 논란. 그래서 이 선거 전술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주로 메인으로 차지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식상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것은 서브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와 주장, 또 증언 이런 부분들 확실히 제시되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또 반박을 다 했고 실제로 이건 경선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는 주의 있게 봐야겠지만 현재 여론조사 판도를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 쌍방 간의 논란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이렇게 유권자들이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뭐 그 당사자인 여배우가 만약에 직접 나타나서 지금 이제 김영환 후보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나타나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판도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근데 이것을 과연 이제 도덕성 자질로 유권자들이 볼 것이냐 아니면은 상대 후보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네거티브라는 것을 활용하는 볼 것인가 이런 점들은 한번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권자들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서울시장 선거 자유한국당의 김민수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단일화. 글쎄요, 이제 사전투표가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 그렇죠? TV 토론도 있어요, 사실은. 그 뭐 결단을 내야지 사실 단일화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뭐 측근들 통해서 이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하려면 오늘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틀어진 데다가 그 후보 두 사람이 단일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들끼리 맘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뒤에 다 정당이 있고 정당의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단일화는 지금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할 수도 없고 그럼 온전히 한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2, 3위 싸움을 하고 있는 아주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분이 양보하기 어렵고 만약에 어떤 분이 양보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양보를 한다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온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이
굉장히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 없이 이대로 쉬운 갈 것 문제는 같다 아니네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 이후에 야권 재편을 염두에 둔 어떤 단일화 논란에 불씨를 좀 더 계속 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일화를 물 건너간 거고요. 예, 예. 실제로 뭐 도저히 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양보하라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당대당 통합을 하자. 그거는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자기 자신들이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어떤 전략 측면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후에 과연 이제 이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재편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여론조사 판도로 봤을 때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갖고서 그걸 해나갈 것이냐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포석을 넣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좀 선전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표분석에도 나오겠지만 선전하는 정당으로 아마 보수 정치 세력 부분과 중도 보수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한 것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논란을 국민들이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루킹 특검을 임명을 해야 하는 날짜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제 누구를 임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야 3당 원내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중에 1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검 도입 취지를 살려서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을 다 일소의 해소를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도 어떤 부분을 좀 제대로 좀 규명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뭐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후보 현재 김경수 후보 또 송인배 부속실장까지 지금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관계가 돼 있느냐 직접적으로라는 문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때 이런 드루킹의 어떤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느냐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것은 뭐 드루킹 특검은 일단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예. 이후에 예, 일단 예.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그 이후에 관련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구 여권이 매크로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오늘 2시에 이제 검찰 쪽에 고발을 하겠다 했으니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다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 부분도 특히 뭐 민주당이 고발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 수사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 가자면 저는 특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저는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쪽 정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도부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 그대로 성역 없이 이것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예, 보고 예. 마찬가지로 드루킹 특검도 제대로 활동을 해서 예. 정말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눈치를 너무 봤고 김경수 지금 후보에 대해서 자금 내역 추적도 안 했고 통신 내역 추적도 못 했고 뭐 영장 결국은 청구를 했지만 또 기각되고 그래서 증거 인멸할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특검이 어떻게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건가?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경남지사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수사에 응하고 이 특검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그래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